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시사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도변정담 시간입니다. 제가 도변정담을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주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도변정담을 하는 사명감을 정말 극도로 느끼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어제 오늘 정말 스트레이트로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젠 웬만한 일들은 충격으로 다가오지도 않으시죠? 그런데 어제 오늘 벌어진 일들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 다루어 드리는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는데 보기 좋게 기각해 버렸죠. 그러면서 이유를 아예 공개를 따로 적어서 했는데요. 그 모든 정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법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법질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방향으로 간다면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방향 제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는 바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조양호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연임 부결, 그것을 모든 언론은 경영권 박탈이라고 대서특필했는데요. 대한항공은 경영권 박탈이 아니라고 초라하게 이렇게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변명이 있는지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경영권 박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리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경제질서의 근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그것을 보호해주는 법치주의라는 틀이 완전히 깨어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왔듯이 그것은 독특한 현대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금사회주의, 세계 최초로 그 화려한 실험을 우리나라에서 개막하는 듯합니다. 절대 이 방향을 계속 두어선 안 되겠죠. 최대 저항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열어 보여주겠다고 모든 자원과 모든 방향을 총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태가 벌어지게 된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 강력한 뿌리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주제로 제가 오늘 다루는 5.18 부분입니다. 5.18에 관련된 수많은 신화와 자기 세력의 정당화, 그리고 반대 세력에 대한 학살자요, 적폐 세력이요, 척결되어야 하고 괴멸되어야 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세력이라는 신화화가, 자기들의 영역에 대한 성역화가 바로 오늘날의 이러한 첫 번째, 세 번째 사태를 불러오는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신화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JTBC는 47명의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는 또 엄청난 왜곡 보도를 지난주에 했죠. 그 부분 두 번째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례대로 첫 번째 주제로 어제 있었던 그 구속영장 기각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영장 기각 사유로 박정길 담당 판사가 직접 언론에 공개한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항목을 들었는데 첫 번째 항목이 사표 요구 및 표적 감사 관련해서 이제 그 피의자를 옹호 피고인이죠. 이 사건에서는 아직 피의자를 할 수 있겠군요. 그 김은경 전 장관을 옹호해 주는 대목인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 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이렇게 바로 첫 구절에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맥락 때문에 이해해 줄만 하다라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채용 비리 혐의 관련 이러면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가보면 관행이, 여기에 관련된 관행이 현재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충격적입니다. 만일 이런 논리라면 정말 2년 반 동안 나라를 뒤집어 엎은 수많은 국정원 사람들을 가둔, 그것이 이 논리라면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있었겠습니까? 그 특활비라는 온갖 이야기들, 그건 관행이 아니었던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이미 조사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검찰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으로 온갖 증인이 다 나온 다음에도 그럼 객관적 물증이 다 나왔죠. 그런데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해버렸거든요. 자, 그리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이렇게 이유를 또 들었어요. 소위 지금 2년 반 동안 구속된 수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퇴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형평성이라는 것은 아예 머릿속에 없는 듯 해요. 우리가 법관에게 기대하는, 법의 이념과 법의 원리로서 기대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정의와 형평성이죠. 자, 이런 법의 엄청난 근본 이념들이 왜 싹 사라져 버렸을까요? 오히려 이 재판관의 머릿속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당파성의 원리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편은 옹호해야 되고 저쪽 편은 어떻게든 불이익을 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논리를 세워야 된다. 자, 그러면서 궁색한 논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이라는 첫 번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반 동안의 무리스러운 구속은 정당화돼요. 왜냐? 유례없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탄핵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화되고, 그것과 이 사건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걸 수습하려고 이 장관이 와서 수습하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쁘게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이라는 식의 것을 활용합니다. 그런 틀을.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재판관의 입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기대할까요? 최순실 일파가 뭡니까? 최순실 일파라고 하는 실체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언론도 함부로 잘 못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실체가 궁색해져서. 자, 최순실 측근 인물들 중에 그러면 나라를 뒤집어 엎었다는 건데, 자, 누가 갇혀 있습니까? 이제 갇혀 있는 사람은 고영태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 일파라고 하는 노승일, 박헌영 다 일파 아니었습니까? 그 엄청난 삼성과의 일을 저지른 박원호,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떡합니까? 밖에서 잘 돌아다니고 있죠. 말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인데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에요. 그리고 국정원 사람들 잔뜩.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법관의 입에서 나옵니까? 법전과 법의 용어에 국정농단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조금만 더 가면 친일청산, 적폐청산이란 말도 판결문에 막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르는 어느 판결문인가에는 이미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혁명숙청적인 논리죠. 자, 그런 것이 사법부라는, 재판이라는 이름에서 작동된다. 그 세계는, 자, 북한과 옛날 스탈린 시대 소련을 생각해 보죠. 그때는 판사가 없었을까요?
스탈린 때 원비어를 재판한 북한 다 판사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다 재판도 해요. 그러나 그 재판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재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원비어가 어떻게 되어서 돌아왔나요? 스탈린 시대의 수많은 사건들. 어떤 사람들은 여러 번 모의 실험을 하면서 가서 바른 말 하면 돌아와서 끔찍한 고문을 하고 사실은 이제 신용, 허위 재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허위 재판인지 진짜 재판인지 알 수가 없죠. 부활인 재판에 대해서 의심하는 하나의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 급 되는 사람이면 목숨을 걸고 재판정에 가서 바른 말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 차례 그런 걸 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말해봐야 고문만 당하는 그런 거라고 체념하기 쉽죠. 그럼 체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나는 미제의 스파이였다 식의 발언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뭐예요? 자백이 되는 거예요. 다 공개 재판에서 그 사람 자백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당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진짜 그 사람은 자기 의식 속에 자기가 스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라는 해석과 학설까지 만들어 낼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로 알게 모르게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법관이 되었나요?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는데 옛날 기사에 인터넷에서 그분과 가까운 분이 신상을 다 밝혀주셨어요. 원모라는 변호사분이 이 일과 아무 상관없는 아주 예전에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기사를 냈는데 그분 원모라는 변호사분은 8호학번, 이 세 분이 다 8호학번인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동기랍니다. 한양대. 그래서 이 원모라는 변호사분은 총학생회 총무부장을 했다는군요. 대학 다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총학생회 총무부장 거의 골수 운동권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 80년대에. 근데 총무부장도 모자라서 이분은 그 일은 조금 하고 전대협 가서 많은 활동을 했다고 당신이 그 언론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임종석 전 실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자신의 일을 많이 도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영장 담당 판사하셨던 이분이래요. 그래서 당시 의정부에서 판사를 하고 계셨다고 하고 있는데 소개를 하면서 인터뷰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분에게 이 사건이 배정된 것이 우연인지 의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80년대적인 낡은 이념 틀에 이분들은 분명히 여전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제가 모든 것을 다 검증해 볼 수는 없지만 언사나 행동 방식이나에 봤을 때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립구도는 여전히 친일, 독재, 냉전, 적폐 세력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에 대항해서 어떤 세력이 일어나야 됩니까? 반일, 민주, 평화, 진보 세력이 대체해야 된다.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린 지금 맞이하고 있는 과제가 법치와 정말 자유민주 공화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반대로 또 인권을 보호하는 보편 인권을 생각하는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바로잡으려 하는 그러한 방향 하나 하고 여전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덮어주고 친북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법치가 아닌 인치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시스템이라 할 수도 없죠. 그런 경향이 대립하고 있죠. 한편으로 김정은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타파의 방향과
여전히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든 온전 유지하려는 방향이 국제적으로도 크게 대립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큰 전환기에서 80년대적인 여전히 친일 대 반일, 독재 대 민주, 냉전 대 평화 이런 식의 구도로 이분들은 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한반도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미쯔비시 압류 결정까지 얼마 전에 또 내렸어요. 대법원에서 80년 전 징용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도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관계된 상당히 중요한 혐의는 이 대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에 신경 쓰는 것이었습니다. 신경 왜 쓰면 안 됩니까?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당연히 신경 써야죠. 법원은 국가랑 따로 놉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어디 허공에 존재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당수 법관은 제가 의심하기에는 대한민국의 법관이라는 생각이 그닥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법원이라는 게 마치 국가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법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판단의 기술자로 아주 보편적인 법원리의 판단 기술자로 대우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 듯해요. 약간 중세의 로마 법학자 비슷한 생각 같습니다.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럴지 모르는데 보다 근대적인 법체계인 영미법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 공동체를 떠나서 법관이 없어요. 법 공동체가 옳다고 생각하는 법원리를 떠나서 법관 자신이 주관적으로 혹은 그 법 공동체와 무관한 보편 이성의 이름으로 판결을 내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법 이념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고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작가가 너무 그런 입장을 취해도 좀 저는 그 부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조심스러워 하는데 하물며 법관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심지어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일 법관이 허공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금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막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또 그게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강제 집행권 부분에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고 사실상 집행이 어렵다는 부분에 여러 가지 방어 장치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적용 법조도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타국의 기업이 관련되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간단하게 넘기면서 막 압류 결정을 내려준다? 지금 벌써 일본은 이 문제로 난리가 났죠. 여러 가지 보복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죠. 법관은 나는 그 결정 내리면 되는 거고 뒷수습은 딴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되는 자리인가요? 자, 개인적 양심으로 내리는 자리가 아닌데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코멘트를 덧붙이면 우리 법률계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랬을 때 그 양심을 자기 개인적 양심, 주관적 양심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자기 신념에 따라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법학교과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객관적 양심, 직업적 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자기가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아니고 그 법 공동체가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어긋날 땐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관이 천주교 신자로 사형 반대예요. 그러나 우리 법은 사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중재인을 만났을 때 사형을 내려야 법공동체가 된다고 판단하는 사안에서 나는 사형을 반대하는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내 양심에 비추어 사형 안 된다? 그게 법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법관이 그래서 어렵다는 건데 그 근본적인 법관의 어려운 자리를 무시하는 발상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친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 좋습니다. 그 개인적인 자리는. 그러나 법관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그건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일개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너무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자, 혼동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미쯔비시 지금 80년 지나서 한국에 있는 상표권 압류해가지고 그거 경매에 붙여서 환가해가지고 8억 손해배상 청구권 갚아라는 게 우리 국민의 건전한 상식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풀뿌리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절대 그건 이상한 일이라고 중심을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관이 무슨 권한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신념에 따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참 우리가 다시 반성해보고 참 위험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정말 가져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